지금부터 2024년 이산가족 정책 세미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사무총장 박정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들이 다 물들어가고 이제 즐거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바쁘게 2024년 이제 달려왔는데 오늘 그래도 24년의 12월 이제 마지막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아침에 저 올 때 여기 북한산 넘어오는데 영하 6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눈도 와서 또 왜 김장할 때마다 눈 오는데 또 우리 마지막 행사를 하는데 어젯밤에 눈이 많이 날렸어요. 그래서 또 오늘 오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오늘 많이 햇빛이 따뜻하게 비춰주셔서 오시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추우셨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1년 동안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그냥 무덥이 문자를 보내드려도 그냥 다 행사 때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도 지금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올 한 해 너무 건강하시고 또 바쁘게 왔지만 우리가 또 가야 할 길은 고향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건강해야지만 고향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제목도 이렇게 제목이 거창할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는 어떻게 갈까 하는 큰 과제를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이거를 했을 때는 우리가 통일을 지금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건강하셔야지만 우리가 또 내년에 통일이 저희들한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귀하신 분들 모시고 이제 강연회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하여튼 깜깜하기 전에 5시 전에는 좀 끝나서 갈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 중간에 가지 마시고 한번 오늘 이 제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고 다 같이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장만순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한 20여일 정도 남은 2024년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보면 2024년도 11월 16일 날 미국 대선이 되면서 미국의 새로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이 되셨죠. 이렇게 그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같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이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저희처럼 이산가족이 존재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러한 그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우리의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미국의 그 대선 문제 그리고 미국의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방정책이나 경제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됐는데요. 참 트럼프 대통령 아시다시피 굉장히 아주 특별한 분이시고 좀 독특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튀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러한 그 세미나의 오늘 주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을 기화로 해서 과연 우리의 이산가족 정책,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그 오늘 발제와 토론하시는 분 그리고 좌장되시는 분이 아마 오늘 해법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한 만큼 여러분들이 잘 경청을 하시고 또 이따 끝날 때 의문나는 거 있으면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세미나에 앞서서 간단하게 그 기조 사실은 연설인데 제가 뭐 길게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짧게 몇 가지 화두만 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그 미국의 정책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상당히 많이 갈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905년도에 한일 합방을 할 당시에 당시에 그 일본의 그 대신 그리고 미국의 그 국방부 장관이 그 잘 아시는 그 카츠라 테프트 조약에 의거해서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일본인 한반도 즉 조선을 합병하는 그러한 밀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일본에 합방이 됐죠. 그래서 기나긴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도 1950년 1월 달에 1월 10일 날 미국의 국무장관인 애치슨이 미국의 방위선을 한반도를 제외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환태평양으로 그어지는 애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1950년 저희가 6월 25일 날 북한이 남한을 그 침략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러서 우리의 대규모 이산가족이 발생됐던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어떤 정책, 미국의 어떤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갈리는 그런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던 것이 우리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이 되면서 우리의 어떤 그 정책 그리고 이산가족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죠.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상당한 경제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사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라고 그랬죠? 모닝머신, 돈 찍어내는 그런 기계를 가진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위비를 1조인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6위를 가고 있는 그 경제 대국이니까 그 방위비 분담은 1조가 아니라 10조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 질러보는 겁니다. 1조인데 10억 하고서 이제 좁혀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고 1조를 우리가 고집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우리가 양보를 하고 대신에 또 우리가 뭐 받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또 핵 우산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핵무기 자산을 뭐 한국에 갖다 놓는다든지 또 미사일의 사거리를 뭐 늘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정한 방위비를 분담을 좀 더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찾는 그런 어떤 정책도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 중에 단편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지금 통일을 바라고 있는데 통일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다음에 중동의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재집권이 되면서 이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한반도에서 긴장도 완화가 되고 또 대한민국 지금 한반도가 통일이 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지 않겠나 이러한 희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늘 커다란 어떤 그 우리 주제 속에서 아마 논의가 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통일 정책 즉 대한민국이 통일을 원하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또 통일을 바라는 것이 전 세계인에게 알려져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는구나라는 것을 많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통일을 원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많은 국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실향민, 이산가족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러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이러한 간절하게 통일을 원하는 것을 많은 국민에게도 알리고 또 호소도 하고 해서 우리의 통일정책, 우리 이산가족위원회가 통일정책에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이산가족의 날도 정해졌습니다. 유일한 것은 뭐냐? 초고령 이산가족들이 죽기 전에 고향 방문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하게 되는 어떤 쐐기 역할을 할 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시를 해서 일본, 미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가장 인도적이면서 인권 차원에서의 초고령 이산 가족들이 조건 없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길로 해서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도 되고 또 긴장도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화두는 초고령 이산 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트럼프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우리 이산가족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초고령 이산가족분들의 고향 방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이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의 이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늘 세미나를 해주신 좌장과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토론자 발제자 분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좌장을 맡으신 우리 전성훈 직전에 통일연구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원장님 좌장이신데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으신 우리 최연기 박사님 국립외교원의 교수로 계십니다. 두 번째 발제는 우리 최순미 박사님 총신대 평화연구소의 연구원이십니다. 토론자로는 연합뉴스의 그 국제부장이신 우리 문관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은 조문정 뉴데일리 기자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해법을 또 알려주실 거고 오늘 아주 귀한 그런 그 발표를 해주실 걸로 여김을 제가 하여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막바지에 이르렀고 내년 2025년도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보람된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이제 강사 우리 자장님하고 박사님들 다 소개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소개를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다섯 분을 이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회의의 자장을 맡게 된 전성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발표자가 두 분이고 일단 공식 토론자가 두 분이고 해서 발표를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그다음에 토론은 10분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청중으로부터 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앞서 그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재집권 이후의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 그 이산 가족들의 그 소망인 가족 상봉 문제 이거에 이제가 오늘의 주제인데 이사장님께서 이제 처음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이 트럼프 재집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거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운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 사례로 그 일제 시대
만들기 전에 그 카츠라 테프트 조약 또 6.25 남침의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 당시 미국 그 에스튼 국무장관의 그 에치스 선언 한반도를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뺐죠. 50년도 1월 달에 그게 김일성의 남침을 이미 남침할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해도 되겠다라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근거는 됐을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 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또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중요한 미국의 결정이 우리의 운명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게 여러분 38선입니다. 그 연락하신 분들 38선 넘어오셨죠? 이 38선을 그은 사람이 미국의 육군 중령 2명이 그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중에 국무장관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되는데 45년도에 일제가 패망하기 전에 미군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이제 패망하기 직전에 미국이 지금 해결해야 될 숙제가 이 만주 지역 만주 지역에 주둔해 있는 일본 관동군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큰 숙제였어요. 근데 이게 미군 혼자 안 되는 거라. 미군은 이제 일본 본토로 들어가서 일본 본토에 있는 미군을 무장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그 루즈벨트하고 트루만이 스탈린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쪽 그 러시아 그 시베리아가 있으니까 그 소련군 들어와서 관동군 그 만주 지역 관동군 무장 해제하고 이쪽을 좀 평정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상호 양해를 했는데 가만히 미국이 생각해 보니까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 우리 남쪽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일본이 이제 위협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위협받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되게 생겼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반도를 다 내줄 수는 없고 요거 한 중간으로 나눠 가지고서 그 만주 쪽에 붙은 쪽은 소련군이 관할하고 그 남쪽은 우리 미군이 들어가서 관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급조해서 이거 나누게 됐는데 한반도 지도를 그 미군 중령 2명이 딱 펴놓고 보니까 이거 어디가 제일 중간쯤 될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38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8선을 임시로 그은 겁니다, 여러분. 38선 임시 그어놓고 말뚝 몇 개 박아놓고 이쪽에서는 소련 군정, 이쪽에서는 미군 군정. 그 사이에 이제 소련군 치하에서 1년, 2년 살면서 여기 사람 살 때 못 된다라고 하신 분들이 넘어오신 게 이제 1세대 신양민들 아닙니까? 예? 그 38선이 임시로 그어놓은 그 38선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군사 분계선이 돼서 내년이면 분단 80년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또 역사적 사례가 있다는 것도 좀 그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발제자 두 분, 그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께서는 차기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전망하는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발제는 이제 우리 총신대학교의 최은미 박사님께서 우리 오늘 총중의 최대 관심사항인 남북관계, 북한 문제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요게 끝나면 토론자 두 분께 10분씩 토론 드리고 토론에 대한 그 질문 답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청중들께서 질문하시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최 박사님 발제.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국립외교원의 최원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이 자리에서 이 발표를 하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이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제가 한 20분에 걸쳐 가지고 발표드릴 주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다음 달 이제 1월 20일에 미국에서 이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이 나라들이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관세라든지 이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뭐 이 대외 정책의 축소라든지 뭐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전략적 자산을 계속 이 유지해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고민인데요. 트럼프 대외 정책의 그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이제는 더 이상 이 과거와 같이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 나토도 미국 국익에 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탈퇴를 하겠다. 유럽 국가들이 이 방위비를 제대로 충분히 지금 내지 않고 있다. 이 나토 이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의 합의 내용을 보면 2014년에 합의한 게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각자 GDP의 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방위비를 정액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이 나토 동맹국들이 그걸 하고 있지 않다. 이게 뭐 안보적인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 미국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서유럽, 동유럽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미국의 국익과 상관이 없는데 그 동안은 이 국제질서 유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세계 경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한테도 이제 방위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방위비 분담 대폭 정액 요구를 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미국이 과거와 같은 그런 이 세계 경찰의 역할, 국제 질서 유지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소위 얘기하는 이 국제주의적인 어떤 그런 역할에서 이 고립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것만 신경 쓰고 뭐 한국이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더 이상 이 아무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내팽겨치겠다는 거냐. 이제 소위 말해서 고립주의적인 이 대외 정책으로 후퇴하겠다는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들 하십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고립주의 내지는 신고립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 유세 과정에서 얘기한 거, 그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주요 외교안보팀, 대외경제 주요 인사들을 지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기조는 과거하고 같이 미국 국익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 국제기구, 뭐 유네스코라든지 뭐 국제 뭐 인권위원회, 그다음에 기후 변화 관련해서 지금 뭐 파리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탈퇴하겠다. 그다음에 그런 데서 이제 이 다자주의적인 관여를 축소를 하고 지금 미국의 최대의 이 안보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위협인 중국을 다루는데 집중하겠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안보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뭐 신기술, 기술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대중국 견제를 대폭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에만 신경 쓰고 중국 외에는 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겠다. 그래서 고립주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를 반드시 고립주의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과거와 같이 이 세계 경찰 역할은 축소를 하겠지만 이 동아시아나 서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말 그대로 신고립주의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 관여는 축소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고립주의는 아니고 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만 문제 이런 것들은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굉장히 국익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선택적인 내지는 제한적인 어떤 관여의 형태로 대외 정책 기조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 전망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부터 쭉 이 계속 견지해 왔던 이 대전략 그랜드 스트래티지 차원에서 보면 크게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 세계 GDP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서유럽에서 이 소련의 서유럽으로의 어떤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이 봉쇄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나토를 만들어서 이 서유럽 국가들을 규합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 군사비와 자원을 써가지고 소련의 이 서유럽 진출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서유럽에서 이 경제적으로 이제 미국 다음으로는 가장 이 경제적으로 성장률이 좋고 어떤 이 자원이 집중돼 있고 세력을 이제 키울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소련이 서유럽으로 진출해 가지고 반미 어떤 지역 패권 그러니까 미국의 이 어떤 이 리더십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서유럽에서 구축을 한다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미국의 어떤 이 글로벌 질서 유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교역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에 엄청난 폐해가 될 것이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서유럽에서 지역 패권의 등장을 저지하는 것이 그게 미국의 주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탈냉전 이후에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이 지역 패권이 등장할 수 있는 가장 이 핵심 지역은 동아시아 그다음에 인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은 유럽이 아니고 아시아지 않습니까? 뭐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뭐 인도, 그다음에 동남아가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세계 경제에서 활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도권에 도전하는 그런 지역 패권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고 즉 서태평양 지역에서 밀려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건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이 전략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한 손해가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통적인 미국의 대전략 지역 패권의 저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의 핵심은 중국이 반미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 국가들 있잖아요. 뭐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다 합쳐가지고 동남아부터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GDP로 따지면 중국이 반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GDP가 50%고 군사력도 50%가 넘고 즉 뭐냐면 동아시아를 그대로 두면 이게 이제 중국의 그래서 이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이 대통령 당선자도 그렇고 주요 참모들도 그렇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가 2017년에 시작한 중국 견제 전략을 지속을 했고 계속하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어떤 이 글로벌 질서의 주도권을 포기를 하고 이제 다 포기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것만 챙길 거야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라고 하는 중국 이 러시아 뭐 인도 이 개도국들 일종의 연합체가 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더 이상 이 자기들 이 상품 무역 거래 그다음에 뭐 석유라든지 이 에너지 자원 이 거래에 있어서 기축 통화인 달러를 대체하는 중국의 위안화가 가장 유력하죠. 이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는 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최근에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했죠. 만약에 당신들이 달러를 더 이상 국제 무역 거래의 어떤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뭐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대안적인 그런 어떤 이 거래를 추구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이 관세 폭탄을 안기겠다. 즉 뭐냐면
여전히 지금 트럼프의 기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에 있어서도 여전히 주도권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트럼프의 이제 이 외교 스타일은 많이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 내용적 핵심에 있어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유지해왔던 대전략, 즉 그 지역 패권, 유라시아 대륙에서 지역 패권의 도전을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 굉장히 이제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집 4페이지 하단인데요. 제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이든 정부도 지난 4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이 중국을 견제한 것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말로만 중국에 대해서 세게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시작한 그 관세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에 대해서 한 25% 품목에 따라서 한 50%까지 뭐 올린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했지 중국에 대해서 이 강력하게 세게 견제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 인사들의 브레인들의 그 바이든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 중국에 집중해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경제, 무역, 기술, 뭐 모든 공급망 모든 면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바이든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뭐 직접 개입은 안 했지만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미국의 제한된 어떤 그 자산이라든지 자원을 거기에 낭비를 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이 기습을 해서 시작이 된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중동 전쟁 이것도 여기에 또 신경 썼다. 그렇게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또 중국 대만 문제 이 세 개로 주의가 분산됐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지금 도전 의사를 지금 최근에 표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이 견제를 제대로 못했다. 이제는 미국이 과거와 같이 GDP 50%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한 20% 조금 넘는데,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과 이 자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북한 문제도 이기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5페이지 중반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는 트럼프가 이제 유세 기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뭐 어떤 굉장히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의 어떤 포커스 이 전략 자산을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중국이 이야기하는 미국에 대한 도전에 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중동에서의 어떤 분쟁은 2차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배타적인 세력권을 구축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런 전략적인 사고는 우리 한국의 전략적 이익과 크게 모순되거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전략적인 방향은 뭐 우리 이번 정부에서 인텔 전략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반중 정책은 아닙니다만은 중국에 대해서 보다 이 상호 의존, 그다음에 이 상호주의, 그다음에 공동이익 뭐 이런 원칙에 기초해서 과거와 같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이 중국의 선의에 기댄 이런 정책이 아니고 상호주의적인 필요한 부분에서 주고받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과거에 보면 wishful thinking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원하는 걸 해주면 중국도 뭐 무역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도와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현실주의적인 그런 이제 대중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트럼프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크게 우리의 전략적인 이익과 다르지 않다,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6페이지 하단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외 정책을 펼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트럼프 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어떤 그 이 정강 정책이라든지 뭐 정책적 조언을 했던 그 이 여러 그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사들이 지금 트럼프가 뭐 주요 포스트에 지명하고 있는 인사들로 지금 지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7페이지에는 표로 자세하게 요약을 했고요.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가 4가지 포인트만 요약을 해서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외교 정책을 할 텐데 첫 번째는 미국과 함께 이 러시아 및 중국과 러시아라는 공동의 적의 위협에 함께 맞서 싸울 의지를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국력에 걸맞는 안보 비용을 분담할 용의가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협력을 안 하겠다. 이 조건부죠. 그 다음에 국제기구, 그 다음에 다자주의 국제질서 유지 이런 것보다는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고 어떤 국제기구이든 간에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거나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으면 탈퇴를 하거나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군사 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위협과 군사적 도전을 물리치는 거다. 그래서 국방부를 재편을 해서 중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그다음에 서태평양 지역에서 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 전반적인 이제 이런 것들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싱크탱크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말 그대로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래가 형성가 된다면 이런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걸 조율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의 요구가 너무 과대하고 그 다음에 보면 뭐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기적 관점에서 이 물질적인 국익 이게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역 적자는 손해, 무역 흑자는 국익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무역 적자가 뭐 일정 수준에서는 반드시 그게 뭐 손해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국제 경제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무역 적자 흑자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이분법적인 거. 그다음에 이 미국 자기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관세가 여러 가지 대외 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방위비 분담을 제대로 안 하겠다. 그럼 관세를 때리겠다. 그다음에 자기가 요구하는 얼마 전에 미국하고 뭐죠?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캐나다 트루도 총리가 바로 그냥 플로리다 마르라고로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 지금 이 일종의 지금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관세를 대외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와 같이 WTO나 자유무역 원칙을 그대로 그냥 하지 않겠다. 미국한테 이익이 되는 뭐 이런 범위 내에서만 뭐 자유무역이라든지 일종의 지금 뭐 자유무역보다는 이제 공정무역이죠. 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지금까지 여러 9페이지에 보시면 외교안보 분야 국무장관 뭐 국방장관부터 해가지고 쭉 임명을 했는데 대부분 다 이 트럼프에 대해서 충성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1기 정부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배신을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2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위주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을 보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과거에
미국이 했던 그런 그 국제주의 뭐 역할을 해야 된다. 뭐 몇몇 사람들은 뭐 그런 코멘트도 뭐 했습니다만은 이 트럼프 2기 외교안보팀 그다음에 그 뭐 저 대외 경제를 담당할 뭐 상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벌써 지금 그 이제 뭐 그런 그 이 자기가 취임을 하면 100일 내에 여러 가지 취할 조치들 뭐 그런 얘기들은 확실합니다. 취임 첫날 뭐 기후 변화 파리 협정 탈퇴하고 뭐 그다음에 그 멕시코에 대해서 장벽 세우고 추방하고 이민 문제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트럼프의 거래주의적인 거 그다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의중을 잘 파악 못하도록 일부러 굉장히 불확실하게 만드는 거 뭐 그런 그 리더십 스타일들은 있겠지만 이런 기조로 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다자주의보다는 양자 협상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트럼프는 상대방 그 이 지도자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좋으면 그 나라하고 관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하고도 관계가 좋고 시진핑하고도 지금 관계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임식에 초청을 했는데 시진핑이 뭐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아직 안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도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양자주의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한미일 그 캠프 데이비드 3자 협력 체제라든지 쿼드라든지 그다음에 오커스 그 호주와 영국과 그 핵 추진 잠수함 만드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전망으로는 제 예상으로는 이런 것들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다 유용한 전략적인 이 플랫폼들을 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으면 다시 그 참여국들,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일종의 그 이 재협상을 통해서 어떤 그 이 재조율 정책적 조율을 통해서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이 동맹국이나 뭐 이 적대국이나 간에 이 대폭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뭐 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한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인데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그 제 그 발제문의 함의 및 시사점인데 첫 번째는 미국이 이제는 과거와 같은 슈퍼 파워는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슈퍼 파워입니다. 미국에 그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 세계 2위의 이 경제고 이 군사력도 세계 2위입니다만은 미국하고 비교하면 군사력은 4분의 1, GDP는 지금 뭐 한 3분의 한 5분의 2가 조금 넘습니다. 미국이 지금 26조, 중국이 한 18조 9조 정도 되거든요. 중국은 지금 다시 이 미들 인컴 트랩이 돼가지고 다시 성장률이 지금 주저앉고 있고 GDP가 지금 늘어나고는 있는데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하향 곡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과거와 같이 그냥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이 미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면 미국이 뭐 일방적으로 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FTA 같은 경우도 미국은 이 FTA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무슨 이익을 얻겠다 그런 식으로 FTA를 하지 않았어요. 82년부터 미국이 FTA를 했는데 뭐 오만이라든지 이스라엘, 한국 뭐냐면 이 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들하고 FTA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개방해 줌으로써 이런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맹국들이 경제를 잘 유지하고 굳건하게 유지하도록 해주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런 지금 이제는 과거와 같은 시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패권이 아니다. 이제는 이 미국이 힘이 많이 빠졌고 이 국력이 많이 쇠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건시안적인 패권이 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질서가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이 굉장히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바꾼다고 하면 국제 질서가 달라지고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한테 영향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미국이 과거와 같은 시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패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국제 질서 주도권을 포기하고 고립주의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이 북한의 이 핵 위협에 대한 어떤 억지를 유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트럼프가 과거에 미군 철수도 얘기하고 방위비 분담도 대폭적인 분담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미국이 더 이상 이런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하고 어떤 말 그대로 거래 딜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관세를 갑자기 뭐 삼성, LG 지금 미국에 공장도 짓고 IRA 저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다 트럼프가 뒤집어 엎고 관세도 올리면 이건 뭐 동맹국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고 이제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나면 우리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지금 한국이 이제는 세계 10위의 GDP를 가진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이 동아시아 이 인태 지역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구경꾼으로 지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저는 그 반중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더 과거와는 조금 다른, 좀 더 적극적인 그다음에 그런 자세로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도 트럼프 2기 행정부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딜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좀 더 과거보다는 더 많이 역할 분담을 하고 비용 분담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 건설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호주나 이런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들이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어떤 정책적 조율, 즉 그 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북한 관련해서 딱 1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가 그 북한 관련해서 이제 그 두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알렉스 웡, 이 싱가포르 하노이 그 미국 그 정상회담 할 때 실무 담당했던 특별 미국 대북 특별 대표 알렉스 웡을 이 국가안보실 부보좌관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전 독일 대사죠, 리차드 그린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특별 보좌관, Envoy for Special Mission 그래가지고 뭐 베네수엘라나 뭐 북한이나 그다음에 그 발칸 문제 같은 그런 어떤 미국의 골치 아픈 문제를 담당하는 특별 대표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으면 김정은하고 뭔가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우리를 빼고 한국을 제치고 바이패스하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어떤 딜을 이 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으냐? 저는 현재로서는 그건 높지 않다고 봐요. 지금 북한의 계산,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과 지금 미국 이 김정은과 트럼프가 모두 다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 조건은 지금 그렇게 합의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금 스몰들이죠. 핵시설 일부 핵시설 조금 주고 그다음에 제재 해제하고 수교하는 이런 걸 원할 텐데, 만약에 한다면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하겠다는 신호라고 의사가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굉장히 없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ICBM인데 그걸 또 김정은이 포기할 가능성은 지금 러시아하고 또 파병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다음에 이건 급선무는 아닐 겁니다. 지금 당장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중동 전쟁을 이제 종료시키는 게 일단 트럼프의 급선무라고 보고, 이 북한 문제는 조금 이선으로 세컨더리로 물러서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렇지만은 이 미국 간의 어떤 딜이, 그래서 우리를 빼놓고 딜이 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2기 트럼프 행정부와 굉장히 면밀한 우리 국내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이 정부의 외교적인 역량을 동원을 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 면밀한 협의를 하고 이 정책적 조율을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최 교수님께서 곧 등장할 내년 1월 20일입니다. 곧 등장할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외 정책,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제자 우리 그 최 교수님께서 남북 관계와 이산가족 현황에 대해서 20분에서 25분 시간 맞춰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총신대학교 최순미입니다. 제가 부여받은 발제 주제가 최근 남북관계와 이산가족 해결 방안입니다. 남북관계도 굉장히 많이 경색되어 있지만 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라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제가 제 그냥 소견으로 정리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슬프죠. 이산이라는 단어와 가족이라는 단어가 전혀 조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써야 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는 과정에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변수들도 굉장히 많지만 첫 번째는 이제 아시다시피 고령화되어도 계시고 그리고 생존자들이 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숫자가 단순히 줄어들고 사망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니고요. 분단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성을 갖고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죠. 북한 입장에서는 외부의 그 사람과 접촉하는 문제 그리고 외부의 그 무언가가 들어오는 문제가 그것이 정보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 굉장히 체제 위협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계속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산가족에 대해서 남한에서는 굉장히 데이터화를 잘 해놓고 또 파악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뭐 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주민 관리 체계가 국가 당국의 그 손에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을 했을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이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의 부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물론 남한의 정치적 상황과도 영향을 받지만 남북관계가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대화를 할 때와 대화를 하지 않을 때 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 자체가 카드가 되어서 정쟁화되어 있죠. 이 부분이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고요. 네 번째 쟁점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식도 좀 줄어들고 있고 많은 그 여론조사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도의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좀 더 깊은 질문들에 들어가 보면 워낙에 그 닥쳐 있는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모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쟁점이 될 수 있고요. 5번째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주체와 대상이 이산가족 당사자들로 국한이 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분단이 야기한 이산가족 문제가 비단 가족들과 헤어진 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저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가 제시한 5가지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이산가족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21페이지의 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7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또 한계들도 있었지만 30년간 총 4천여 회가 이루어졌고 또 2만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만남을 가졌죠. 물론 헤어진 기간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만남이지만 어찌됐든 무언가 시도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이 남북 관계가 북한의 도발, 뭐 우물풍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로 인해서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의 문제를 전혀 화두로 내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북 관계와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를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네,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고 또 무관심 혹은 저관여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사회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이 통일의식을 조사하면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세대가 젊을수록 그러니까 어려질수록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통일의식도 낮아진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통일의식 조사가 끝나고 나면 요즘 세대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어서 문제야. 혹은 분단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되기도 하죠. 사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3페이지 그림 2를 보시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령이 어려질수록 관심이 적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도의적으로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지만 전 대학에 있습니다. 청년들과 늘 만나죠.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현황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세대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첫 번째는 이 분단이라는 사건으로부터 시간적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제로 어떤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제 분단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큰 이유인 거죠. 그래서 그림 1에 보시면 또 나와 무관한 문제라서 이산가족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가 두 항목이 합쳐져서 약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분단과 통일의 문제 혹은 뭐 이산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쟁에 치열해져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굳이 애써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인식을 좀 낮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식의 문제가 있죠. 이산가족 2세대와 3세대의 저관여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분들은 자신의 자녀나 후손들이 통일을 좀 지향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같이 발벗고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산가족 2세대나 3세대는 자신의 부모 혹은 조부모들이 이산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그 이산을 경험하셨던 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가족 안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주체와 대상인데요. 이산가족 문제를 흔히 이제 당사자들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북한 이탈 주민 2, 3세대도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도에 대해서도 그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현재적 이산가족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 망배단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산가족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확대해서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앞서 다뤘던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적당히 관리하면서 좀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관계와 이산가족 문제를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산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뭐 교류 협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제 협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몇몇 이제 정치 외교학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 몇몇 이론들에서 정치와 교류 협력 문제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들에서 하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치적 부침을 갖고 있는 그 사안들은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산가족 문제 역시도 그 분리해서 진행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정치적 카드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이산가족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물론 지금 여기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부처나 아니면은 단체가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조직이 힘을 가지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산가족 2세대와 3세대들에 대한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분들과 그리고 또 손주분들이 왜 관심이 없을까 혹은 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을까라는 의문들이 있으실 텐데요. 영화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두 개의 영화입니다. 이산가족 2세대와 3세대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바다로 가자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만든 여성 감독님은 아버지가 이산가족이십니다. 그런데 늘 아버지는 알 수 없는 얼굴에 그늘이 있었고 그리고 웃지 않는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속에서는 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오빠와 이 감독님이 이제 만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왜 늘 슬펐을까? 아버지 얼굴에는 왜 그늘이 있었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0년 대한민국 현대사의 트라우마를 찾기 위해서 이 감독님이 개인사를 중심으로 그 아픔까지도 확대해 나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 이 영화는 2세대 그 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당사자인 분들도 여기 계신다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의 자녀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어떤 아픔을 갖고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그날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외할아버지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산가족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손녀가 왜 나의 외할아버지가 자살을 했을까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이산가족을 북쪽에 두고 있던 외할아버지 때문에 외할머니는 늘 외로우셨고 그리고 가족들은 그 아버지의 자살이 아픔이 되어서 가족 안에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네, 이 손녀가 이 다큐멘터리를 찍는 과정에서 엄마와도 싸워요. 왜 싸우냐면 너는 자녀인 딸인 나의 아픔을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나의 아픔을 왜 들쑤시고 다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녀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이런 마음들을 당사자들과 2, 3세대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유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산가족 문제가 나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아픔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행사나 아니면은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애써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 자체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심 없는 문제에 대해서 나서지 않겠죠. 그리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관심이 없으면 정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예산도 배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관심을 갖게 하게 하려면 계속해서 인식 전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감대 확산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국가적인 이벤트가 정례화되는 것은 국가가 나서야 될 문제라면 우리 사회 내에서는 상시적인 준비, 그러니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같은 문화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킬 때 첫 번째로는 이상가족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가치를 수호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죠. 근데 우리가 분단이라고 하는 국가적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그 아픔을 모두에게 당연하게 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라는 것을 대두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상가족 문제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이제 대학생들에게 제가 수업을 하다가 그 군인들에게 그림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 그 군인들을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철조망을 그립니다. 근데 철조망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 의식이 국경은 철조망이다라고 형성이 된 것이거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국경이 원래 철조망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철조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국경도 아닌 곳을 철조망으로 하는 곳은 없죠. 아까 미국 얘기가 나는데 미국과 캐나다인가요? 거기는 멕시코는 사막으로 되어 있죠. 멕시코는 그죠? 그리고 북중 접경 지역에 가시면 강이죠. 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단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상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가족 전체가 힘들죠. 같이 아프고 걱정되죠. 우리 사회 누군가가 아프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미래 세대들에게도 분단의 역사와 현재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통일교육 안에서의 이상가족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 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자체가 이상가족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교육이 확대되는 그런 방안들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니까요. 제가 이제 이상가족에 대해서 많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근원적인 문제들과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남북 관계를 많이 다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물풍선을 날려서 이제 피해액이 1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발과 비난을 하고 있죠, 북한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 남북 관계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화되기도 쉽지 않고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복잡해져 있고 최근에 어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힘들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 북핵 문제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정치 외교적인 그런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그런 발언들과 행위들의 문제를 국제사회가 나서서 함께 협력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화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 박사님께서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하는 또 그 경험의 바탕을 두고 이상가족 문제를 이제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좀 상세하게 좀 그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게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통일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은 요즘 사람들 전부 다 얘기가 한국이 별로 통일에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니 나 같은 사람은 항상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오? 제가 질문을 하면은 젊은 세대 얘기를 합니다. 여론조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신문에. 이 젊은 친구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는데 통일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젊은 세대에 대한 그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 거는 지금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 세대를 탓할 필요가 없고 탓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안 갖는 거는 기성세대의 문제예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청와대에서 이제 안보전략 비서관 하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박 대통령께서 통일준비위원회 만들고
또 통일돼봐 이거를 이제 사회적인 화두로다가 이슈화 시켜가지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많이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세대, 특히 이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통일에 대한 교육도 잘 하고 또 일반 국민들도 사실 뭐 생업에 종사하면서 통일 문제를 이렇게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각 그 단계별로 일반 국민들에 대한 그 통일 교육도 많이 해서 우리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통일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게, 통일이 우리 사회 생활의 일부가 되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여론조사 보시면은 그때는 젊은 친구들에 대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후에 그 정치적인 이런 격변을 겪고 또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남북 대화는 많이 했는데 이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진 거라. 예?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높은 단계에서 뭐 정상회담도 하고 했지만 그게 우리 사회의 저변으로 통일에 대한 절박함으로 스며들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통일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하면은 우리 젊은 세대가 통일의 주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그 세대가 그 젊은 친구들이니까 이분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통일에 대해서 절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고 가르침을 펴고 하는 거는 기성세대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그 두 분의 발제를 들었고요. 이제 그 이 두 분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연합뉴스 국제부장하고 계신 문 박사님하고 또 뉴데일리 조은정 기자께서 차례적으로 한 10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문관현입니다. 저는 최원기 교수님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전망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맡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2000년 그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에 개최가 됐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다 참석을 현장에서 제가 했고 기사를 보냈었습니다. 가장 저는 그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산가족 분들의 그 마음을 정말로 기사로는 쓰면서도 제가 몰랐다는 걸 느낀 한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금강산에 그 등산을 하는데요. 북한 그 우리가 이제 보장성원 또는 이제 대남 일군 그 북한 사람이 우리 남한 그 할아버지 관광객 한 분을 좀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길래 마침 제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을 틈타 가지고 접근을 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실향민이셨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는 살아서 다시는 이북 땅을 밟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마지막에 이산가족 행사에 참석을 해서 금강산에 들어왔는데 그 산에 있는 돌을 좀 큰 돌이더라고요. 꼭 가지고 가서 자기가 죽으면은 자식들한테 꼭 비석으로 써달라고 그 돌을 배낭에 담으셨던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 샘물에 계곡물에 손만 담가도 훼손했다고 벌금 내라고 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굉장히 할아버지 사정이 절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설득을 시켜서 현장에서 무마를 시켰는데 굉장히 돌아올 때 제가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이산가족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감도가 너무너무 다른데 이게 해결이 안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그 제가 맡은 토론의 주제는 앞서서 장만순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전성훈 원장님 워낙이 또 박식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안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왜 우리 한반도가 이런 그 분단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방금 그 발표하신 최선미 박사님도 그 철조망 얘기하시면서 이 국경의 그런 비극 같은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출범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 대통령은 어디로 튈지 우리가 럭비공보다도 더 예측할 수가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지금 그 한반도 정책을 이끌어갈 국방부 장관 또는 국무부 장관, 외교안보 라인의 그 라인업을 지금 대부분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과거 일기 정부나 또 다른 행정부에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엘리트 위주로 많이 뽑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관학교 나온 또는 사령관 출신 이런 사람들 위주로 국방부 장관을 시켰고요. 국무장관도 현장에서 외교적인 베테랑들 위주로 해서 국무장관을 시켜서 국제정치에 그런 지휘봉을 맡겼는데 이번에 발표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급도 대부분 영관급입니다. 그리고 또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보면은 대부분 이 국방부 라인, 안보 라인 쪽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그 플로리다 동네 사람들 위주로 대부분 그 라인업을 시켜가지고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그 경찰 국가의 어떤 그 병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령탑에 올려놨는데 결국은 이건 역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은 당장 이러한 그 돈 들고 또 젊은이들 피를 흘리고 또 여론에 리스크가 있는 전쟁의 이런 것들을 다 걷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1,890억 달러를 갖다가 현재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는 179억 달러. 이게 지금 실감이 나지도 않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다 쏟아붓고도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아직 확신이 설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벌려놓은 전쟁이고 또는 지원했던 일들의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당장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24시간 안에 모두 다 전쟁을 종식시켜 버리겠다. 본인이 필요한 것은 관세를 통한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에 가장 필요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지 이런 안보에 미국의 어떤 자산이나 무기나 또는 미국의 젊은이 또는 미국의 어떤 그 정보를 투입을 해서 세계의 리더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그런 대통령들의 방식은 본인은 밟지 않겠다는 걸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메리카 퍼스트 이 정책이 추진이 됨으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아마 지각 변동 이상의 큰 변화를 가져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그 우리 최원기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역량을 투입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의 중간에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중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해야 할지 그리고 미국과는 또 어떤 동맹관계에 또 그 발을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지만 이 트럼프 정부가 2기에 출범을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거를 맞춰야 될지는 굉장히 큰 고민인데 최원기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지금 물론 이제 시간적인 긴박감도 있지만 우리의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탄핵 상태에 들어가고 나서는 현재 이 미국과 출범 관계가 굉장히 오히려 최대 변수로 현재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취임식에 갈래야 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초대도 받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하루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를 해서 한미 간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남북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제들을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6개월 이상의 공백기를 가져야 될 이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그 미국과 이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합류를 해야 될지 또는 가세를 해야 될지 서로가 대화를 해야 될지는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 부분을 간과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는 이 실용적 거래주의 안보 정책입니다. 무조건 돈 되는 거면은 이게 과거의 동맹 관계나 이념적 서로 간의
동맹국가에 있다는 거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추진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한테는 무엇보다도 이 중국을 갖다가 고립시키고 미국의 이익을 갖다가 실현시키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둘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정책이 제1의 과제가 될 걸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 교수님이 분명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종식을 시킬고 어떻게 중단을 시킬지에 대해서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현재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러시아한테는 많은 영토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양보를 이익을 얻을 걸로 배정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가 과연 어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유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유럽의 문제는 유럽에 있는 당사자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나토나 또는 유럽의 그런 그 주요 강대국들이 유럽 문제는 해결하도록 모든 그 주도권은 넘겨버릴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전쟁도 결국은 이제 미국이 가장 그 동안에 동맹 관계를 유지한 이스라엘한테 이 중동 문제에 대한 정책적 우선권을 갖다가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반도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걸로 현재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기 행정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협상수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충분히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최원기 교수님께서 북미 간에 다시 양자 협상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우리 한국을 패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사상 최초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요. 싱가포르하고 베트남에서 당시에 우리가 두 번째 그 베트남에서 그 정상회담은 정우영 당시에 그 청와대 안보실장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서 그 정상회담을 주선을 했지만 정작 그 테이블에는 베트남 하노이 현장으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대화 협상 자체가 파행으로 끝나서 어떤 그 구체적인 협상을 마련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행이라면 불행 중 다행일 수가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를 빼고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여러 가지 협상 문제를 충분히 자기 위주로 진행을 시키고 그러한 것들이 결과를 자기 스스로가 유추해 나갔던 걸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이번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당장은 그 북한에 대한 우선순위가 많이 없을 걸로 현재로는 예상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그 북미 간의 문제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임발부를 할 경우에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우리 국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은종 기자님. 네, 최근 남북 관계와 이산가족 해결 방안의 그 최수미 박사님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맡은 조문정입니다. 안 들리세요? 마이크 가까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남북 관계 부침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아오며 정치화했고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저조한 현실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정치와 이산가족 문제를 분리시키고 이산가족 문제가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이 보편적 인권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해 주셨습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평화강당에는 남북관계 조예가 깊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요. 이산가족 문제를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해결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 문제라고 규정하고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북 협상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다뤄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정치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가 필요한가? 탈북 외교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외부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이제 북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그거를 김정은의 이름과 결부시켜서 문제 제기를 하면 김정은 책상 위에 그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일부 인권 상황이 개선됐다는 선전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지나치게 인권 침해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도 하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북한은 청소년들도 노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청소년들을 철도 관리에 투입했다가 외국 대사들이 이걸 보고 지적을 하니까 이 청소년들을 철도 관리에서 이제 배제했다고 합니다. 일단 보이는 곳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그 교육법에 뭐 모내기 철과 추수기에 그 학생들이 45일간 노동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일단 보이는 곳에서는 학생들의 이런 강제 노동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탈북 외교관들에 따르면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눈을 의식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결국 인도적 지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하는 대북 인권 결의안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유엔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펜홀더, 즉 문안 작성 주도국으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늘 유럽연합 뒤에 숨어 있었는데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펜홀더로 나서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 4년 6개월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즉 UPR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 11월에 북한에 대한 제4차 UPR이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하려면은 이제 4년 약 5개월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다릴 필요 없이 그 해외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된 모든 국가의 UPR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산가족 문제, 뭐 해외 이산가족이든 뭐 남북 이산가족이든 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 전체를 통일부로 이관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이산가족 관련 업무는 주로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산가족 문제도 넓게 보면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건 주로 외교부가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산가족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음에도 전혀 시너지가 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외교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주인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서 대한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국제 무대에서 이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의 예를 들자면 지난 11월 중국을 대상으로 한 UPR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 청년들이 러시아에 사실상 용병으로 파병됐는데도 우리는 UPR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했는데요. 이것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는 이번에 올해 1월에 있었던 중국 UPR을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스페인 대사로 가 있는 전임 외교부 대변인 얘기입니다. 저한테 전화로 하신 얘기라서 기사로 쓰진 않았는데 중국 강제 북송 문제를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 공개적으로 제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그 중국 공안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30년간 그렇게 해온 결과 계속 탈북민들은 강제 북송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대주의적 인식이죠. 그리고 국군 포로들과 그 가족들까지 강제 북송됐는데도 이 문제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때 중국 UPR에서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한 국가들이 5개 국가였는데도 뭐 4개 국가라고 하고 제가 이제 오류를 지적하니까 저희가 외교부가 공식 집계하지는 않는다고 이런 답변을 내놨어요. 참 무책임하죠. 그래서 저는 이산가족 문제, 북한 인권 문제 전체를 통일부가 다 전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어야 뭐 하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다 써서 하는 건데 문제될 것도 없고 뭐
외교관들 중에서도 그렇게 네이티브 스피커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뭐 언어는 저는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2기 정부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트럼프의 공명심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1기 때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산가족 문제를 활용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걸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설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1월 20일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식이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기회에 우리 그 1천만 이산가족 위원회를 비롯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단체들이 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박정희 사무총장님께 여쭤봤더니 초대를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를 잘 어쨌든 트럼프의 공명심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국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뭐 공론화하는 거에 대한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북한이 한류 열풍이 불고 이러고 있어서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을 꺼린다면 그러면은 우리 북한에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8.15 독트린이 그 전임 정부들의 그런 대북 정책과 다른 점은 이 북한 정권을 향해서가 아니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 기조, 그 독트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8.15 독트린의 연장선상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또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그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제 이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올해 한 1년 사이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두 가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가 아까 우리 선생님 지적하셨듯이 두국가 선언, 통일 지우기 이거고요. 둘째가 북한군 10,000명 이상을 제3국가에 파견한 겁니다. 이거는 분단 80년 동안 없었던 일이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우리 앞에 닥쳐가지고 이게 너무나 얼마나 엄청난 건가를 잘 일반 사람들이 잘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향 떠나오셔가지고 다시 고향 땅 밟을 것만 생각하고 계신데 만약에 어느 한국의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두 국가 선언 딱 하고 통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응? 응? 북한의 지금 그 일반 동포들도 태어나면서 눈 뜨면서부터 통일 들으면서 평생을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도 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한을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통일을 해야지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고 세날을 평생 받아오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가 김일성, 김정일도 주장했던 통일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을 때 또 과거에 관련된 모든 그 비석이니 모든 그 기념물 다 폭파해버리고 교과서에서 통일 지우고 평양 지하철역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는 다 지우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지금 조청년은 벌써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국한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왜 통일을 포기하느냐고. 북한은 워낙 고립된 체제이기 때문에 독재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얘기를 못해도 속으로 이게 지금 부글부글 끓는다. 이게 하나하나 불을 끓고 이게 언젠가는 표출이 됩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북한 사회를 엄청나게 흔들어 놓은 첫 번째 사건. 둘째는 지금 10,000명 이상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 러시아에 가서 지금 최근에 뉴스 보면 뭐 희생 당하죠. 지금 부상 당하고 사망하고 사망자는 뭐 북한에 안 데려오겠죠. 거기서 처리하고 가족들한테는 뭐 북한에서 훈련하다가 뭐 그냥 사망했다고 통보만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10,000명 되는 친구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곧 끝납니다, 여러분. 오래 안 가요. 내년 상반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끝나는데 그럼 다시 데리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북한보다는 훨씬 잘 사는 러시아를 봤어요.
북한 지난번 방송에 뭐 북한 병사들이 뭐 러시아 방송에 TV에서 나오는 뭐 야한 동영상에 뭐 심취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야한 동영상이 아니라도 러시아 사회의 정규 방송만 봐도 북한 사람들한테는 눈이 크게 뜨이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또 자기네들이 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원해가지고 내 목숨을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갔겠어요. 그냥 태워가지고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일부 우리 탈북민들께서 북한 동포들한테 소식을 알린다고 풍선 보내는데 그런 풍선 보내는 거에 비교할 수 없는 수백 배, 수천 배가 되는 효과를 저 북한 군인들을 통해서 북한 사회에서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듣고 내 가족들한테 전파가 되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까지 철옹성처럼 3대 독재 체제가 철옹성처럼 유지해왔던 저 사회의 어떤 응집력 이거를 깨부수고 있다 이겁니다. 금이 가고 뚝에 구멍이 생기고 언젠가는 터집니다. 저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힘드시고 또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많이 힘들고 고통도 많이 받으실 텐데 또 통일에 대한 이 희망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나이는 드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좌절감도 생기고 그러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연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라. 그러면 조만간 통일을 될 것이고 그 통일된 세상은 여러분들의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정말 통일되는 대한민국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긴 시간 강의해 주신 우리 자장님하고 박사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최순미 박사님께서 아까 바다로 가자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나온 주인공분들이 다 저희 이제 마지막 이제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속초 앞바다에서 엄마를 외치면서 사실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실은 그 바다에 나왔던 그 이세가 또 한경남도 김양이라는 제 작가예요. 이제 영화 감독인데 저희 또 우리 1천만 이상 가족의 또 우리 유승은 이세 감독이 지금 이제 요번 1월 1일 구정날 이제 10시에 그 새마을 TV예요. 새마을 TV라고 이제 MG TV라고 해서 우리 새해 10시에 이제 이산가족 이야기 또 이제 영상이 나올 겁니다. 한 50분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봐주시고 오늘 이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실은 1천만 이산가족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가 홍보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이산가족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찾아주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 나의 속마음을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박사님 최 박사님께서 다 대변해 주신 것 같아. 이런 박물관 같은 것도 탈북자도 박물관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이산가족은 아무것도 전시관이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오늘 우리 여기 통일부 가장님도 오셨으니까 오늘 이제 많은 얘기 들으셨고요. 오늘 이 총평을 저희 이제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재미나기보다도 유익했죠?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어본 게 아마 여러분들도 됐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세미나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한 분이 오늘 나오신 분 아니고 또 계십니다. 우리 이 문제를 참 기획도 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오늘 우리 이용종 기자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 중앙일보의 그 북한 전문 기자고 우리 1천만 이상 가족위원회에 또 임원으로 있는 우리 이용종 기자가 오늘 이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다 같이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무총장께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신 내용 중에 1천만 이상 가족위원회가 사실은 대부분 그 역할을 다 수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됐다고 그래가지고 장사꾼은 또 장사꾼대로의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 됐을 때에 그 참석하는 게 저희는 안 가더라도 미국에 우리 5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또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을 좀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30년 동안 유엔을 통해서 또 이산가족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습니다. 즉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방법, 그다음에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인도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인도주의적인 것은 이제 그 ICRC 국제저축자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해봤는데 나름대로 그가 한계도 있어요. 또 인권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쉽지는 않아요. 이것도요. 그러나 어쨌든 인권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에 제네바를 통해서 우리가 UPR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활동도 하고 그 북한 인권사무소도 저희가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루스만이 초대 보고관으로도 오게 된 원인이 됐고요. 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많이 했고요. 또 저희가 SNS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1초만 이산가족위원회 오늘 지금 이 세미나도 말이죠. 내일이면 이제 다 SNS 다 올라갑니다. 아주 생방송으로 다 이루어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우리 그 통일 아카데미도 계속해서 SNS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그 아까 이제 우리 그 최수미 박사님 얘기하셨는데 바다라고 하자 사실 그 주인공들이 전부 우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뭐 어머니들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시사회도 하고 또 우리 그 유승훈 감독도 얼마 전에 시사회도 했고 또 얼마 전에 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연극도 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연극 배우들이 다 출연해가지고 연극도 했고 또 뭐 그 최근에 아무튼 그 여러 가지 그 시사회가 2, 3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아까 아주 중요한 역할 하신 것 중에요. 정치인들에게 이산가족 문제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됐잖아요. 그죠? 국가기념일하는 데에 이게 여야가 합의가 되니까 말이죠. 이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뭐 여당이 발의를 하면은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야당이 발의를 하면 여당이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정말 한 10여 년 만에 정말 오랜 노력 끝에 여야 동시에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181명 전원이 100% 찬성으로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저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상당히 옳고 맞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정치적인 상황과 국제적인 상황이 잘 맞닥뜨려져 가지고 오늘 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바로 그거예요. 통일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통일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여건이 안 되는데 이걸 억지로 껴 맞춘다고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가장 큰 명제는 말이죠. 오늘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바로 그 한반도의 통일이 답이에요. 이게요. 그렇게 되면은 세계 평화가 됩니다. 자, 이걸 한번 거꾸로 돌려보자고요. 통일이라는 것은 바로 한반도가 중심이 돼서 세계 평화를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역할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의 분단 국가의 통일이 바로 지구상의 평화를 만드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유익한 시간 보내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사는 하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천만 하면 화이팅입니다. 1천만!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